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세월호 침몰의 원인 앞으로도 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외인설 또는 외력설이라고 하는 잠수함 충돌설과 같은 또 뭐 다른 설들이 여러 개 더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원인으로 증명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침몰의 원인을 이제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마치고, 어쨌든 원인이 어땠든지 간에 세월호가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가라앉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목숨을 건지지 못하는 바람에 304명이 불행하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이 억울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하겠습니다. 배 사고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처럼 또는 비행기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고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높은 빌딩을 지으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고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합니다. 일부러 침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침몰한 것이 아니고 기계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고박 불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배의 복원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러 가지 켜켜이 쌓여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 분명한데, 여기까지 인정했지만은 이것을 제가 몹쓸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고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로 말미암긴 했는데 원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아까 일어나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임의 차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잠자는 것들을 흔들어 깨워서 움직여 다니도록 하는 것. 이거 말미암는 과정이군요. 일어나면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도록 일으키는 것, 임이란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남이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다 구하면 사고로 그치겠죠. 그것이 어떻게 참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참사의 종류를 또 나누자면은 또 우리가 참사라고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기준은 사람의 목숨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거기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를 우리가 구조했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참사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행위로 아마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된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 안에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위험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깨운 사람이 있겠죠. 깨운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맞아, 그럴만해 라고 그 원인을 인정하면 사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어떤 것들도 있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면 사람이 죽을 일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떤 사고의 측면에서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 막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면 막을 수 없었던 측면은 우리가 사고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고로만 보기는 좀 불가능하다. 사고 플러스 사고에 더해서 이것이 어떤 인재적인 성격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인재를 넘어서서 또 더 큰 악행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의 이제 이 사고는 눈에 띄지 않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우리 이제 구조 장면을 보면 수많은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구조를 위해서 떠 있었고 헬리콥터가 3대나 4대나 이렇게 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뭐 야간에는 조명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또 뭐 시신을 뭐 이제 쓸려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그물을 친다는 둥, 또 뭐 에어 포켓을 찾는다는 둥, 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 흉내처럼 보이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들어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측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한 구조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부산하고 요란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사불란하게 연결돼서 사람을 구조하는 차원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용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띄지 않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조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여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구조 열심히 한 건 같은데 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나? 이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한 건가요?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한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이것을 무능력, 무능의 의미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21세기의 악은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에 띄지 않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것이 악이다 라고 누군가 내가 악의 피해를 입었다, 몹쓸 짓에 의해서 내가 저지레를 당했다 라고 외치는 누군가 있을 때 그것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악행, 몹쓸 짓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사고야, 그거는 그냥 재난이야, 참사야, 이렇게 악행으로, 몹쓸이로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대한 나름대로 이해를 미리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는 거야. 그 악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인정,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군가, 자, 304명의 이제 부모들, 가족들이 피해 당함을 외치게 됐습니다. 통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는 사람들, 언론사들이 또 생겨나고, 또 변협, 대한민국의 이제 변호사 협회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같이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잠수부 가운데 이런 자원봉사로 와가지고 실제로 그런 구조 활동을 이제 펼친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로부터 시민단체 참여로까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피해에 공감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악행일 수 있다는 것에 동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몹쓸이로 이것을 이제 공론화하면서 공론장 안에서 이제 누가 그럼 이 악행을 저질른 것이냐, 이 악행을 저지른 자가 누군지 책임을 이제 책임자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인정투쟁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로만 자꾸 눈에 띄게 되고, 악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숨겨져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피해는 너무나 크고 분명히 이것은 어떤 몹쓸 짓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레를 당한 것과 같은 몹쓸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것이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것 같아서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서 누군가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거나, 두 가지의 이제 핵심이 이제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악이라는 것이 사고가 그 순간 몹쓸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당함과 이제 저지름과 당함이라는 이 얼개가
분명하게 이제 증명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사고라고 부를 수 없고 몹쓸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질렀어야 분명히 누군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저지른 증거가 분명해야만 당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피해자, 몹쓸이의 피해자다, 당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당한 사람은 있는데 누구는 없습니까? 저지름이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 몹쓸이의 얼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당한 사람들은 이걸 악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지목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악이 아니다라고 아마 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이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세월호 참사가 몹쓸이로 인정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인정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월호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조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구조의 모든 단계를 다 알고 있는 행정당국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 구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는 거죠. 공개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공개하고, 또는 이제 조작한다는 의혹까지도 사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이제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또 유가족 또는 이런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언론 이런 쪽에다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정보적인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바람에 또 검찰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자꾸 지연되고 미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법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이런 진실규명도 계속 좌초가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정부가 이런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다양한 지원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와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진상조사라고 하는 과학적 증명,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이제 증명하는 이런 과학적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유가족이나 또는 세월호 관련된 이 진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법적인 인정과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몹쓸이로 이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막혀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투쟁밖에 없게 돼서, 갑자기 세월호 참사가 정치 공간 안으로 정치 쟁론화가 됩니다. 그때 마침 지방선거가 6.4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7.30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여당과 야당 이제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격돌하는, 갑자기 세월호 문제가 정치화되는, 재난의 정치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제 선장의 책임을 묻고 정부 여당의 이런 어떤 구조의 책임을 묻고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책임자를 찾아내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됐었는데, 그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악행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침몰 원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이런 증명 과정을 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정치 투쟁으로만 이제 가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는 해결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총책임자죠.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과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사과를 하긴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제 유가족에게 이제 책임을 좀 어떤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말뿐인 사과로 그쳤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9.11 이제 테러 때 이제 아메리카 정부가 보였던, 부시 정부가 보였던 그런 정도의 이제 사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상조사회를 꾸려가지고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강요 정부들 모두가 출석해서 아주 엄밀한 검증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대통령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최종 책임자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이것이 끝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뭐 무슨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모두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해경청장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조사받지 않고 1, 2, 3 경정에 그 조그만 이제 구조를 갖던 그 P123이라고 하는 배에 이제 그 고분 한 분만 이제 법정으로 소환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는 이런 잘못된, 말하자면은 사과를 한다면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밟아서 진실을 먼저 밝힌 뒤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사과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정부의 책임이니까 그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보상하겠습니다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사과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진실에 근거해서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진다.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법제를 개정하는 것, 법과 제도를 개정해가지고 고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 여기까지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사과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검찰이나 모든 이제 조사위까지 전부 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게 되더라. 책임 회피는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최고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진실 규명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는 그럼 진실 규명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아서 모두 일사불란하게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회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쁘게 돌아가게 되니까 결국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 화살을 돌려라라고 하는 책임을 이제 누군가에게 돌리는 이런 이제 그 떠넘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보아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선장에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월호의 선장은 아주 최악의 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선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사람 또는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 선장이라면은 배를 책임지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리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해경과의 교신 내역을 좀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한심하게 그릴 데 없더라고요. 해경 언제 오는지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 그 50도 기울어진 마당에 해경 언제 오는지만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오자
해경 배를 버리고 탈출했어요. 이게 선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선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배가 기울어질 경우에 어떻게 우리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이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고장 났다면, 스피커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냥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붙잡고 가만히 그 선장실에 앉아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면서 해경 언제 오는지만 물어봤던 그 선장, 그리고 그 선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훌륭한 선원들도 계셨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선원들이 이제 너무 무능력하고 또 이제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이런 태도를 보여서 결국 그 수많은 목숨이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자마자 그 뒤에 모든 이제 부하 직원들은 모두 책임 회피를 하게 되고, 결국 검찰은 그 모든 책임 회피의 화살을 이제 이렇게 세월호 이제 그 사고의 책임을 이제 선장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선장에게 돌리면은 이건 사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선장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해운사, 배 관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해운사를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각종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비리를 파헤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비리의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해경 같은 경우하고 또 넣어가서 해운조합이 나왔고, 해운조합은 결국 정부기관인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엮여가지고 이런 비리 유착이라, 전경 유착이라고 하죠. 돈 받고 한 기업하고 이런 이제 경찰 공무원들, 해경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비리를 다 이제 감싸 주는 바람에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스스로 그걸 밝혀냈잖아요. 이렇게 했지만 결국 모든 화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유병원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런 이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래서 책임을 저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떠넘기는 이런 전략을 썼더라.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는 이런 언론 보도에 이제 어떤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책임의 정치화라고 이제 부르고자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책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어떤 쟁론화의 관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 거기서 짜장면을 먹는 이런 집단이 나오게 됐던 거죠. 남들의 불행 앞에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악행을 또 서슴지 않게 저지른 것은 우리가 이런 참사를 정치화, 재난의 정치화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정치인들의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제 그 중단이 되고 세월호 문제가 이 몹쓸이의 관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양심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까 P123 경정의 그 이제 경장 이분이 양심 고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로 운영했던 그 이제 거기 해경 또 청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양심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정부도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과실, 정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다뤘어야 되는데 선거가 이제 껴있고 또 정부의 책임을 또 이제 대통령 7시간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사생활과 아주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느라고 정부가 그 책임을 떠맡는 이 시기를 놓쳤고, 이걸 놓치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모든 책임이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바람에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국민들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안에서 질곡처럼 우리가 빠져드는 이런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화가 잘못됨으로써 재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재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모든 문제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양심 고백이 일단 일어나지 않았고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증명 과정, 침몰의 원인이라든지 또 더 중요한 거 왜 구조가 체계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증명.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재난 매뉴얼이 없었다. 해경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해경은 재난기구가 아닙니다. 구조기구가 아닙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서의 재난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기관은 한국에 없습니다. 해경은 누가 불법으로 침입하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어선이 침입하면 쫓아내고 뭐 이런 걸 하는 게 보통 해경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경에게 이제 해난 구조의 임무까지 맡겨버렸는데 그들은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난 구조에 관한 전문가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난 구조 전문 선조차도 없고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도 없고 실전 경험도 없고 장비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해경이 간들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구조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해경이었을지라도 아무런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구조 인력이 없었다는 것, 이것이 뼈아픈 교훈이고 우리가 정부가 바로 이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갔어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는 쪽으로 발뺌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교훈 빨리 받아들여야 할 교훈까지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34조 제6항에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국가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정부의 무능력 밑바탕에는 이런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착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돈이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흉악한 자본주의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흉악한 자본주의 논리, 돈이면 그만, 이러한 논리가 우리 삶에 깔려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정경 유착이 있어도 그것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 붕괴로 갈 테죠. 또 어디로 갑니까? 지하철 사고로 갈 테죠. 또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음식물, 또 온갖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상품들, 이런 것들로 다 가가지고 돈이면 그만이라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사태, 이런 것들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안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걸 다 미리 막을 수 있어야 되는 전문가 그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으면은 일반인들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막아야 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것을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 위험들이 눈에 띄게 되지,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눈에 띄지 않게 되는 속성상 눈에 안 띄게 되고 그러면 느닷없이 그런 재난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몹쓸이는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21세기의 몹쓸이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다만 너무나 거대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세일몹이라고 하는 세월호에서 일어난 몹쓸이는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만큼 큰 규모이고 또 이것을 한번 확장해 보면
이제 법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또 양심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곳곳으로 다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이런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뤄봐야 할지는 저로서도 아주 막막하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의 몹쓸이의 이런 이제 특징을 잘 드러내서 이 특징만 잘 알아내도 우리가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특징은 결국 전문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길러내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리미리 곳곳에서 이런 위험을 막아주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제 경보를 울려주어야 된다. 이것을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하고 또 그냥 재난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 2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